네, 다음으로 젬마 안드레오네 교수님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국제법률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또 주최 측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국제법학회,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굉장히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발표를 통해서 현재 국제법, 그 중에 이제 해양 환경과 기후변화 간의 어떤 변화, 그리고 관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어제도 또 방금 전 발표회에서도 내용이 공유되었는데요. 저는 최근 관행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발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천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국제 규제 기관들, 예를 들어서 BBNJ 협정, 또 국가 차원에서 국제 차원에서 관할 내에서 어떤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 해양법과 환경법, 인권을 연결시키는 또 주요한 주체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금 분석하는 이 주제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지금 이 해양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간의 이 둘 간의 관계도 복잡합니다. 기후변화는 육상에서의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게 해양 환경으로 더 확장되면서 해수면도 상승하고 생물종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고 또 해양 산성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상에서의 활동도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술 발전이 되다 보니 이 또한 기후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 활동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해양 생태계를 복구하고 복원을 하면서 또 모든 인간이 바다에서 행하는 활동을 적절히 규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양 환경 보호 관련한 어떠한 법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이 해양 환경을 지금 현재 어떻게 보호하게 됐는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들이 어떻게 변했나를 살펴보면 이 일직선처럼 선형적으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 국경을 넘는 국경 간의 그 해양 관련 중재가 있었고요. 1941년에 그 다음에 1976년에 해양 환경 보호 의무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의무로 지정을 했습니다. 또 2001년에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그리고 또 이 국제 범죄와 관련해서 또 이 해양 환경 의무를 지었는데요. 해양 환경 보호가 국가의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라는 의무화가 제12조의 이 웅클로스에 있습니다. 1982년에 이게 명시됐고요. 그리고 또 리우 컨퍼런스 또한 하나의 기념비적인 그런 업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협약이 지금 중요한데요. 생물종 다양성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웅클로스 시스템과도 연결되어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이행협정이 92년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ICJ에서 다뤘던 그런 일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들에서 이 초국경 간에 해를 가하지 않는 무해 원칙을 의무화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틀로스에서 3건의 권고적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해양 환경 보호의 의무에 대해서 더욱더 가시화되었습니다. 아이틀로스에서 2020년 5월에 제시한 권고적 의견도 많은 참조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의무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과연 근본적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의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 이 의무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웅클로스에서는 일반 의무만을 192조에 명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상세한 그런 국가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또 구속력 있는 그런 의무를 웅클로스 당사국에 지어서 해양 보호를 하게끔 하는 것들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더 상세한 디테일을 통해서 이 의무를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모든 국가들의 의무이고 이게 구속력 있다라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초국경 간에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국제관습법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법 법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관행들이 있는데요. 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4개의 그런 절차적 의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의무에서 파생된 그런 절차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절차적인 의무가 결국 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 국가의 책무를 의무화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 국가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주요 집행 가능한 의무를 봤을 때 그 공해 또는 다른 관할권의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오염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고지를 하거나 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이 해양 오염을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지난 20년 동안 또 절차가 생겼는데요.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상 이 관할권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데 ICJ와 다른 법원들에서도 이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의 원칙,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과학 지식이 부족하다. 어떤 A라는 활동에 대해서 그 영향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한 과학 지식이 부족할 때 여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또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도 지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국제관습법이 아니라 이제 절차상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네 가지 의무적인 절차에 대해서 특히나 여전히 이를 관리하는 그런 사법적인 수단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해양 환경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좀 회의론적인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게끔 이제 법원에서 또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BBNJ에 대해서 해리슨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BBNJ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노력 내지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하는 또 다른 형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보호를 구체화한 것이죠. 사실 저희가 이 국가 관할권을 벗어난 해역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BBNJ의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의무가 규제적인 차원에서는 엄격한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관할권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와 또 국가 관할권 내에 있을 때 의미가 다른데 무해 원칙을 적용을 하는 경우 국가 관할권 내에 있는 해역에서 어떤 활동을 치렀을 때 이게 다른 관할권에 또 영향을 미칠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족자원 관련한 협정 그리고 또 BBNJ 이행협정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나 자원보호를 국가 관할권 내 해역에 적용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고요. BBNJ 협정을 살펴볼 때 주요 목표가 해양 환경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웅클로스에도 이제 해양 환경 보호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을
살펴볼 때 좀 더 다자적인 그런 환경 협정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웅클로스의 이행 협정의 성격보다는 다자적 환경 협약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BBNJ 협약에는 이제 자율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환경 보호 조항이 있고요. 또 전담 구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사국 총회도 있고 규제력, 또 과학기술위원회, 또 CHM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ABS, 자원의 접근과 이를 활용해서 얻은 이익 분배를 위한 시스템, 또 기술이전위원회, 역량구축위원회, 이런 제도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BBNJ 협약이 하나의 그런 환경협정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그런 의사결정 메커니즘 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도 이 BBNJ에 있는데요. BBNJ 협정은 국가가 이 의무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국가가 해양 보호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과 그 범위를 구체화한 그런 협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의 내용을 가장 구체화한 것이 또 BBNJ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측면은 이 협상 교섭을 진행을 할 때 비정부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새 세션에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고요. 그 이후에는 observer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 또 산업계 대표들도 이 어업계 아니면 이런 바이오테크 산업계를 대표해서 교섭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구성원도 복잡하고 또 이해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에 이 교섭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해서 최종적인 이 문헌을 채택하는데 지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교섭에 많은 부침이 있었고 또 이 집단 간에 또 국가 간에 여러 첨예한 그런 이해관계 대립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참가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교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새로운 트렌드가 대두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변화라는 이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 차트입니다.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국내 국제 법원이 또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가 내에서 사법적인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취하고 있는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국가에서 사법 당국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그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NGO나 아니면 개인이 이런 소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게 또 도미노 효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대법원에서 있었던 우간다 사건. 그러니까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도미노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송을 제기해서도 많이 기각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최대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제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런 뭐 석유 시추 회사들을 상대로 소를 걸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는 못합니다. 국내 법원에서 어떤 협약이나 규범이 없는 상태에서 이 인간의 활동이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어떤 그런 구체적인 판결을 또 내리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2024년 아이틀로스의 권고적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또 언급이 된 내용이긴 한데요. 두 개의 중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이틀로스는 이제 인간의 활동이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 해양 오염을 구성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1-4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4조 1항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해양 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 규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조치들입니다. 또 재판소에서 강조하기를 당사국들은 해양 환경을 이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해수면 상승, 그 해양 산성화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적 의견의 결정을 웅클로스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웅클로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다른 국제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각각 다른 그런 국제법의 출처 간에 서로 통합을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또 환경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또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미 또 이전 권고적 의견 2011년에 이 활동 관련한 그런 권고적 의견이 나오면서 주의의 의무가 있었는데요.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주의 의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사국은 적절하고 능동적인 조치를 그들의 능력 안에서 제공을 해서 어떤 유해한 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최선의 그런 과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해양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인위적인 활동 그리고 또 온실가스 배출 같은 이런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이 주의 의무의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념비적인 광고적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기후변화가 해양 환경에 불가역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의 의무와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당사국들이 이 사적인 민간 주체들의 행동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의 의무는 조약 기반의 의무를 서로 상호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끝부분에 다 왔는데요. 최근에 또 국내 법원에 상정된 것이 있었는데 호주 정부가 토레스 해협 섬에서 적절한 보호 의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소가 제기됐고, 그래서 호주 정부가 이 의무를 위반을 하였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호주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심리 중입니다. 아르헨티나에도 다른 케이스가 있고요. 또 노르웨이에도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노르웨이 대법원에서 판단을 노르웨이 대법원이 요청을 받은 것은 노르웨이 정부가 결정을 내렸는데 10개의 석유 생산 허가권을 베런츠 해에 제공을 했는데 그래서 노르웨이 조부모 환경단체 그리고 다른 NGO들이 이 이슈를 제기를 했습니다. 유럽 인권재판소로 가서 지금 이 사건이 심리 중인데요. NGO들이 또 생명권 제2조 그리고 제8조 사적 생명권 또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이 지역 당국이 이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 북극해 베런츠해에서 이런 석유 사업권을 제공을 한 노르웨이 정부에 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이런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규제 측면에서 국제 규제 측면에서 BBNJ가 있습니다. BBNJ 협정은 하나의 마일스톤 그러니까 그 다자주의 그리고 아주 시급한 그러한 환경보호 노력의 그런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해양 환경 보호 의무를 더 구체화하면서도 또 더 광의의 정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협정이 얼마나 많은 그런 힘을 갖게 되는가는 발효가 되는지 그리고 이게 보편적으로 국가들이 많이 받아들일지 여기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당사국 총회에서 어떤 관행으로 이 협정을 계속 살려나갈 것인가. 그래서 웅클로스에서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인 해양보호 환경의 의무가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준비위원회가 이 BBNJ 협정의 발효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당사국 총회 제1차 총회가 추후에 열리게 되면 이를 주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이러한
사법 성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권고적인 의견이 ICJ나 아니면 또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에 서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계류 중인 것도 있는데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는 이제 국가의 의무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웅클로스에서 명시를 하게끔 하는 그런 권고적 의견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각 국가에서 어떤 관행을 하는가를 보면 이 해양 환경의 보호가 보다 더 확대되고 강화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국제법에서는 이 해양 환경 보호 의무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환경 보호와 인권 보호 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가? 이런 통합이 앞으로 미래에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비국가 주체들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더 빠르게 변화를 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드레오네 교수님. 유익한 그런 분석 결과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환경 보호 그리고 또 기후변화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